자, 현재 시각이 10시 40분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일단은 원화 강세에 아까 뭐 여러 전문가들도 얘기했지만 조금 주식을 사들어 오는데 SK 하이닉스 순매수가 그래도 조금 보이긴 합니다. SK 하이닉스도 한 2% 정도 오르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를 또 파봐야 되겠죠. 자, 어려운 시간 내주신 분입니다. 현대차증권 리서치 센터장 맡고 계시는 노근창 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예. 늘 바쁘셔가지고. 자, 앞으로 더 바빠지실 것 같은데 일단 예. 하나하나씩 좀 풀어가 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질문이 뭐 9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예. 네, Allied Materials, AMET 뭐 우리가 예. 보통 얘기하는데 1분기 호실적에도 주가 반응은 신통치 않았다. 이유가 뭡니까? 예, 뭐 가장 큰 거는 지금 사실 AMD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클라이언트 쪽은 좋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데이터 센터 쪽인데 매출액이 지난 4분기 대비 한 5% 감소했고요. 네. 특히 이제 AI 가속기가 이제 엔비디아 대항마로 일부 기대를 했는데 이번에 출시한 MI325가 오히려 매출액이 직전 분기 대비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많이 늘었는데 네. AMD는 오히려 감소했고 실제로 저희가 서플라이 체인 체크해 보면 코버스라고 해서 이 패키징하는 캐파가 엔비디아랑 이제 브로드컴은 계속해서 4분기까지 증가를 하는데 AMD는 최근에 오더 컷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걱정이 되고 여기에 데이터 센터 쪽으로 지금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성장은 당연히 했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QoQ로 감소했는데 여기에 보통 이제 인텔의 X86 CPU 서버 시장을 좀 AMD가 좀 잠식해 갔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도 좀 한계에 대한 우려들이 많고 그게 이제 ARM 기반의 커스텀 이제 ARM 서버 CPU가 점유율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건 구조적인 변화고 여기에 뭐 작년 10월부터 마이크로소프트, 구글까지도 자체 서버 CPU를 직접 만들어서 조달을 하거든요. 그리고 엔비디아의 또 그레이 CPU가 본격적으로 이제 장착이 되기 때문에 AMD의 앞날은 저는 밝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질문을 틀리게 해버렸네. 아까 좀 생각이 딴 데가 있었어요. 노 센터님하고 얘기하다가 Allied Materials로 이제 막 이게 질문이 그쪽으로 막 꽂혀가지고 지금 갔다 증착으로. 예, 예. 근데 이제 AMD는 사실 이제 Advanced Micro Devices 이렇게 되죠. 맞습니다. 네, 예. AMD. 자, 그래서 엔비디아의 약간 대항마로 시장에서는 인지했는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만큼 숫자들이 좀 안 나오더라 이 예, 얘기잖아요. 예, 전혀 임팩이 없고 오히려 처음에 이제 TSMC한테 요청했던 그 패키징 캐파를 오히려 지금 주문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안 팔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원래 이제 좀 걱정을 했는데 실제 결과도 그렇고 여기에 서버 CPU라는 큰 물결에서 기존의 X86이 이제 ARM 서버 CPU로 대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구조적인 어려움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부각되지 않나 저희는 좀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이 AI 칩 수출 제한으로 뭐 AMD 2분기 실적에는 한 8억 달러 정도 손실 반영이 있을 거라고요. 이것도 예. 맞는 얘기입니다. 예, 뭐 어제 컴콜에서 얘기했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2분기, 3분기에 좀 반영이 될 거고 이게 이제 MI325라고요. AMD가 이제 중국향으로 좀 준비했던 제품인데 뭐 엔비디아도 H22 좀 수출 제한을 받듯이 이게 주로 이제 AI 가속기 쪽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영향이 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의 수출 규제 강화에도 이 중국 파운드리 확장, 또 저가 메모리 공세, 글로벌 AI에 어떤 영향을 또 주게 되는 건가요, 이건? 예, 뭐 저희가 봤을 때는 중국 파운드리 회사들을 저도 이제 몇 년째 지금 방문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제가 처음 방문했을 때 이제 중국의 파운드리 회사가 로컬 기업이 3개였는데 작년 말 기준으로 9개고요. 네. 이번 1분기 말 기준으로 12개입니다. 그 분기에 한두 개씩 계속 생겨나고 있고요. 대부분 다 이제 성숙 공정이죠. 28나노 이상이고. 근데 중국 파운드 회사들이 특히 전력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노광까지 다 중국산을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의 우리 아날로그 반도체 회사인 뭐 인피니언, ST 마이크로, 일본의 르네사스까지 지금 구조조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중국이 범용하고 전력 반도체에 있어서는 상당히 위협적이고 물론 뭐 선단 공정 이쪽은 아직은 아닌데 그렇죠. 성숙 공정이랑 일부 이제 전력 반도체 쪽은 사실 뭐 우리나라에 혹시 그걸 준비하는 기업이 있다면 리스크 관리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렇게 중국하고 말씀드리고 싸움은 쉽지가 않은 거죠, 항상. 예, 그렇게 보아집니다. 네, 현실의 벽이라는 게 있으니까.
자, 지금 그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또 이 컴퓨텍스라는 행사를 앞두고 이번에 강조할 만한 가장 강력한 키워드 뭘 얘기할까요? 예, 저도 사실 이번 행사에서 또 젠슨항 CEO의 키노트를 들을 예정이고요. 네. 5월 19일 날 이제 대만에서 발표를 할 거고요. 근데 다만 이제 젠슨항 CEO가 저도 1월 초에 CES 그리고 3월 GTC는 제가 가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인 내용들이 조금 달랐죠. 1월 달에는 뭐 노보틱스 강조를 했고 네. 3월 달에는 이제 내년부터 나올 이제 루빈하고 그다음에 베라에 대한 베라 CPU 그리고 루빈 울트라에 대한 로드맵을 많이 강조를 했다면 이번 컴퓨텍스는 사실 제가 봐도 뭐 특별히 더 새로운 게 나올 게 있나 하는 왜냐면 얘기를 너무 많이 해버렸어요. 그러니까요. 1월 달, 3월 달에 다 얘기를 해서 그래서 네. 이번 5월 달은 지금까지 했던 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거나 아니면 이제 오히려 하드웨어적인 내용보다는 서비스적인 내용을 좀 더 많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추론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고 AI 반도체 수요에 있어서 올해가 드디어 추론이 학습을 물량 기준으로 추월하는 원년이 될 것 같고요. 올해. 예,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제 강조하는 뭐 엔비디아 인퍼런스 마이크로 서비스라는 엔비디아가 주도하는 추론 서비스에 대해서 아마 이번엔 좀 더 구체적인 사례들을 많이 얘기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있고 물론 로보틱스도 강조할 것 같고요. 네. 우리 기업들 중에 일부 기업이 이번에 또 엔비디아 젠슨항이 발표하는 그 로보틱스 관련해서 뭐 어쨌든 언급이 될 거라는 일부 기대감도 있습니다. 뭐 이미 언론화가 됐기 때문에 제가 네.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예. 삼성인가요? 아 그렇지는 않고요. 쉽게 검색할 수 있을 겁니다. 예. 항상 예민한 거 여쭤보면 피해 가시더라고요. 예, 죄송합니다. 예.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이 엔비디아의 AI 칩셋 거기에 이제 또 이제 도구적으로는 HBM이라고 하는 고대역폭 메모리 예. 요즘 논쟁이 아주 뜨겁습니다. 예. 뭐 대충 잘 아시겠지만 자, 이게 또 삼성전자도 지금 이제 가속도를 매번 내고는 있는데 예. 어떨까요? 좀 구도가. 삼성전자가 사실 뭐 기대가 컸고 일부 최근에 뭐 대만발 기사지만 엔비디아의 승인을 못 받아서 구글에 들어가는 구글이 이번에 TPU 버전 7에 이제 HBM 192GB가 들어가는데 그 삼성이 트라이 하다가 안 돼서 막 마이크론한테 넘어갔다는 그런 일부 루머도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삼성이 빨리 엔비디아 콜을 받아야 그게 증명포가 돼가지고 다른 거래선은 좀 우여곡절일 것 같은데 아직 저희도 이게 한 거의 1년 반을 좀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서 좀 답답하긴 한데 어쨌든 뭐 상반기 내에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것 같고요. HBM3 8단 12단 다 상반기 내에 받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고 일각에서는 이미 양산에 들어갔다는 소문도 좀 있습니다. 콜 받기 전에 그만큼 이제 자신감이 좀 있다는 건데 다만 제가 봤을 때는 2025년은 설령 콜을 받아도 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이 이미 엔비디아의 주력 물량에 대해서 다 이미 다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바이딩 계약을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올해 콜을 받는 거는 그냥 상징적인 의미지 그렇죠. 올해 실적의 기여는 저희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상징성이라는 게 또 무시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앞서 이제 중국의 뭐 맨날 레거시라는 표현을 하지만 범용 반도체들의 속도, 양산을 하는 속도나 뭐 그 수준은 상당히 높고 특히 이제 그 딥시크라고 하는 이슈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화웨이의 반도체인가요? 예, 맞습니다. 어센드 910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910B가 들어갑니다. 엔비디아의 20보다 좀 성능이 좋고 H100에 육박한다 그런 소문이 있죠. H100은 사실 참고로 H20을 두 번 다운그레이드 하기 전에 오리지널 버전이고요. 당연히 부동 소수점이든 아니면 NV 링크든 제일 뭐 좋은 버전이었다면 H20은 두 번 다운그레이드 했으니까 뭐 이런 NV 링크도 좀 잘 안 되고 좀 한계가 많은데 어쨌든 하웨이가 만든 이번에 어센드 910C는 이제 그 H100에 육박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뭐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는 좀 체크해야 될 것 같고 일반적으로 추론 칩에는 HBM이 HBM2E 정도만 붙었는데 이번에 하웨이의 그 어센드 910C에는 HBM3가 붙었다는 소문이 좀 있습니다. 어디서 구했는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그런 소문이 있어서 사실은 이제 어제도 이제 예신에서 젠슨항이 중국 AI 시장이 많이 커지는데 제재를 하면 결국 중국 기업들만 좋아진다 그런 식의 어쨌든 좀 약간 불만 섞인 내용을 또 젠슨항이 또 시장이랑 소통을 좀 했습니다. 어제도. 네. 자, 그러면은 어찌됐건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미국 맨날 그렇지만 끼어서 뭐 미국의 어떤 제재나 눈치도 봐야 되고 중국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큰 시장과 돈이 되는 시장 사이에서 갈등이잖아요.
그 안에 또 보면 삼성전자와 또 SK 하이닉스 또 이 두 거대 기업들 간의 예. HBM 패권은 사실 SK 하이닉스의 거의 뭐 우세승으로 지금 계속 가고는 예. 있는 거잖아요. 예. 예.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이 격차, 이 두 HBM 방식이 또 다르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하이닉스는 MR 머프라는 네. 방식과 삼성전자의 NCF 방식이 좀 다른데 이런 차이점은 또 어떨까요? 뭐 계속해서 어드밴스드 버전이 나오고 있고 필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일본의 내존하기 이제 NCF 같은 경우는 계속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오는데 또 남익스도 놀고 있지 않거든요. 네. 어드밴스드 머프가 계속 나오고 있고 훨씬 더 속성이 좋아지는 그런 신제품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그 격차가 유지되고 있거나 오히려 조금 더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특히 하이닉스 공법이 생산성이나 또 발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쟁력이 있는 거는 이미 좀 수차례 거론이 됐기 때문에 네. 저희가 봤을 때는 특히 엔비디아는 하이닉스 솔루션에 만족하고 있다는 게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도 하이닉스 솔루션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 같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이닉스랑 공법은 다르고 삼성이랑 비슷한 공법이지만 또 나름 또 완성도가 높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또 HBM 그런 테스터 같은 경우는 직접 개발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은 이제 일본의 어드밴티스트 테스트를 주로 쓰는데 마이크론 그것도 자가적으로 할 정도로 또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뭐 삼성 하이닉스의 격차도 있지만 또 마이크론의 경쟁력도 생각보다 많이 높아져서 삼성전자가 이런 부분을 좀 극복하는 데는 좀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 반도체의 트렌드가 예전에는 선단 공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뭐 회로의 선폭을 줄이는 나노 단위로 이제 계속 예. 쪼개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물리적인 한계도 어느 정도 봉착을 하고 뭐 기타 뭐 주변에 이 받쳐줘야 되는 장비나 어떤 뭐 소모품, 그러니까 뭐 예. 케미칼이나 예, 이런 것들이 조금 안방해지니까 예, 선단보다는 요즘은 이제 후공정이라고 맞습니다. 하는 패키지, 예, 그다음에 뭐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막 붙이는 거, 그래고 예. 적층을 예, 하고 맞습니다. 예. 지금 그게 HBM이라고 막 예. 쌓아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12단, 예. 이제 16단, 뭐 예. 20단 뭐 계속 올라가던데 예, 쌓아 올리는 요인은 결국에는 그 이 본딩 와이어 선 예. 없애고 그다음에 범프 없애고 맞습니다. 예. 이게 이제 하이브리드 하이브 본딩이라는 원등이죠. 게 예. 그거 좀 더 설명해 예, 주세요. 뭐 결국은 이제 무어의 법칙도 여전히 조금씩 진행은 됩니다. 뭐 네. 3나노 칩도 이제 AI에 적용이 될 거고 엔비디아도 내년에 3나노 적용하지만 근데 그거의 ROI가 과거만큼은 아니죠. 그래서 결국 이제 나노 칩들을 붙이는 뭐 엔비디아의 블랙엘 같은 경우도 싱글 칩 2개를 붙였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HBM을 옆에 또 붙였으니까 네.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이제 2.5D, 3D 본딩을 계속 하면서 칩의 성능을 높이는 거고 실제로 TSMC의 파운드리 2.0을 자세히 보면 1.0은 무어의 법칙이었고요. 2.0은 어드밴스드 패키징의 룰이라고 이제 TSMC도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봤을 때 하이브리드 본딩은 당연히 가야 할 길이긴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범프 없이 뭐 16단, 뭐 20단 뭐 이렇게 갈 건데 일단 16단까지는 그래도 하이브리드 본딩이 별로 적용 안 할 것 같아요. 네. HBM의 높이에 대한 규격도 조금 더 유연해졌기 때문에 굳이 범프 없이 하는 것보다는 범프 없이 하면 또 여전히 수리나 이런 부분에 또 이슈가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범프라는 게 이제 우리 접착제라고 보면 봐야죠. 납땜하고 예, 맞습니다. 네. 칩과 칩을 붙이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없으면 그만큼 높이가 줄어들고 그만큼 더 쌓을 수 있고 쌓으면 또 그만큼 이제 실장할 때 유리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저는 뭐 하이브리드 본딩이 또 없던 기술도 아니고 AMD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3D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미 SRAM을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붙였거든요. AMD 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거는 하나 붙인 거고 16개 붙이려면 그거 좀 다르죠. 그래서 필요하긴 한데 네. 어쨌든 20단부터는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이 좀 더 확산이 될 것 같고 그에 대한 대비를 우리 기업들도 장비 회사들도 좀 준비를 하고 물론 네덜란드 B기업이 상당히 앞서 있긴 하지만 네. 그걸 또 개발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또 되게 재미있는 시장 전개가 될 것 같고 결국에 이제 뭐 HBM 그다음에 로직 칩 계속 쌓으면서 칩의 성능을 고도화시키고 기존의 무어의 법칙의 단점들을 보완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 관련된 전방 수요는 상당히 좋을 것 같고 제가 도쿄 일렉트론 한번 가번에 이제 작년에 가보니까 네. 디스플레이 정리하고 거긴 전공정 장비 회사인데 지금 후공정에 집중을 하고 후공정을 신사업으로 정해가지고 네. 본딩 장비를 막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후공정 시장이 앞으로 전도 아주 밝다는 거에 대한 그렇게요. 강력한 증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장비사들 몇 군데만 조금 이렇게 상황들 체크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하이브리드 본딩과 관련해서. 예, 뭐 국내 기업들도 많이 준비를 하는 것 같아서 저도 네, 뭐 좀 예민하고 민감해요 요즘. 예, 네. 요즘 너무 또 번더가지고 얘기가 많아서. 너무 많죠. 네, 어쨌든 그에 대한 준비는 좀 우리 기업들도 많이 하는 것 같고 또 이게 뭐 갑자기 나타난 기술도 아니고 이미 하이브 본딩이 이제 소니 같은 경우에도 한번 적용을 했고요. 네. CIS에도 적용을 했고 그다음에 AMD가 좀 적극적으로 적용을 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HBM4부터는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 얘기가 있었죠. 근데 그렇죠. 일단 4까지는 일단 기존 방식을 쓸 거고. 근데 그래서 국내 장비사들도 많이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대응 장비를 많이 만들어서 오히려 선도하기 위해서 뭐 R&D를 많이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시대가 도래했을 때는 좀 적게 공급할 기업들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지금은 서로 투닥투닥 할 때는 아니다. 예. 이런 거죠. 협업을 해도 예. 이 글로벌 시장에 살아남기도 뭐 굉장히 어려운데 그죠? 예. 자중질환을 일으킬 필요는 없이. 맞습니다. 네. 예, 예. 뭐 그건 기업들이 결정해야 될 문제니까. 예. 자, 2분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실적 기대감은 어디가 좀 더 우세할 것인지. 예. 뭐 어려운 질문입니다. 예, 아닙니다. 전혀 안 어렵고요. 예, 너무 쉬운 질문인 게 너무 두 회사의 비즈니스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가장 큰 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 회사고 네. 삼성 같은 경우에는 뭐 로직 파운드리 계속 적자 나고 있고 여기에 스마트폰 출하량이 많이 줄겠죠. 네. 그래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저희는 1분기보다 소폭 개선되는 한 6.9조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네. 하이닉스는 이제 메모리 가격도 오르고 범용 가격도 오르고 있고 낸드도 오르고 있고 여기 HBM은 특히 이제 출하량이 많이 늘 거기 때문에 그렇죠. 하이닉스는 한 9조 정도 영업이 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퀀텀 점프를 하고요. 2분기에. 오. 삼성전자는 뭐 QQ로 소폭 좋아지는 건데 다만 지금 양사 모두 환율이 민감합니다. 네. 그러니까 원화가 지금 너무나 갑자기 강하게 가서 이 부분은 좀 지켜볼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뭐 거기에 그래도 뭐 똑똑한 그 경제통들 뭐 재무국 같은 데는 뭐 예. 환율 뭐 저보다 더 많이 알 텐데. 예. 저도 잘 모르지만 예. 모든 브레인들이 모여 있으니까 잘 대처하겠죠. 예. 해치도 잘하고. 예, 맞습니다. 네. 자, 일단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청주 라인 좀 추이 좀 많이 봐야 되겠군. 청주 공장이 예. M15X 네. 같은 경우에는 네. 어쨌든 연말에 이제 HBM 라인 가동 계획이었는데 조기 가동으로 좀 이미 방향은 정했고요. 네. 아마 10월부터 좀 램프업을 하려고 노력하고 오. 있고 실제로 이천 같은 경우에도 이미 M14의 1층은 낸드를 HBM으로 바꿨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나오는 오더를 다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청주 M15X를 좀 빨리 램프업 시키려고 하고 있고 올해 투자도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이 합니다. 네. 어쨌든 마이크론도 많이 노력하지만 하이닉스도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도 시장 예상보다는 좋은 실적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비 발주가 좀 많이 기대가 될 수 예. 있겠네요. 네. 자, 그럼 5월 반도체 투자 전략 뭐 정리는 또 해야 되니까. 예, 올달은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죠. 네.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나오기 전까지는 뭐 반도체 주 흐름은 괜찮을 것 같아요. 범용 쪽도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뭐 관세 이후에 어떤 변화에 대해서 엔비디아가 좀 특히 컴퓨텍스 이후에 아마 실적이 나올 것 같은데 네. 그때 이제 좀 그 이유를 좀 체크하고 그 전까지는 바이앤홀드 전략을 하면서 또 뭐 여전히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밸류에이션 매력은 높은 가격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크게 보완해동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엔비디아 실적에서 2분기 가이던스는 그래도 체크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나 뭐 돌발적으로 뭐 관세나 이쪽에 영향이 포착되는 건 현재 없죠, 특별히. 저는 사실 이번에 1분기에 미국의 빅테크들의 그 데이터 센터 캐펙스 실적, 뭐 클라우드 매출도 좋았고 네. 아마존 빼고는 다 좋았거든요. 그렇죠. 캐펙스에 대해서 뭐 크게 조정 얘기는 없었고 네. 기존 계획대로 갈 거고 그리고 제가 이제 계속 강조하는 내용이지만 하이닉스도 이번에 강조했지만 소버린 AI, 텔코 뭐 이런 기업들이 너무 투자를 많이 하는데 이거는 특히 소버린은 다 이게 비상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얘들의 숫자에 대한 집계가 안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더해 보니까 제가 어떻게 어렵게 구해서 더해 보니까 작년 정도의 증가율은 올해도 유지될 것 같아요. 50% 늘었거든요. 작년에 캐펙스가. 올해도 이제 클라우드 사업자들은 30% 늘어도 기타를 합치니까 한 50% 늘더라고요. 여기에 네. 또 GPU 에즈 서비스하는 남다 랩스 그리고 코이브 이런 회사들은 상당히 공격적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코이브 같은 경우 올해 상장해서 데이터 센터 12개 짓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리고 그 회사는 엔비디아 거 위주로만 씁니다. 그렇죠. GB200이든 NVL70이든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숫자까지 합치면 아마 시장이 실제로
클라우드 사업자가 주는 가이던스보다 훨씬 좋은 넘버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관세 때문에 약간 볼멘 소리 하고 뭐 좀 캐펙스를 뭐 잠시 멈춘다 뭐 이런 소문이 막 나왔는데 마이너한 이슈인 것 같고요. 예. 예.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정도인데 네. 그들이 숫자로 줄이는 물량을 설령 그들이 이제 프리부킹 한 거를 이제 제가 한 20% 줄인다고 치면 네. 예를 들어서 한 90만 개의 블랙엘에서 한 20%면 18만 개거든요. 음흠. 그 스타게이트만 40만 개입니다. 네. 또 블랙엘이 집이기 때문에 40만 80만 개는 개. 월? 아니 웨이퍼? 토탈이 80만 개입니다. 80만? 예. 그냥 블랙엘 두 개가 붙은 거니까 음. 80만 개라서 스타게이트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가 상반기에 구매한 물량이랑 거의 비슷해요. 네. 거기다가 이제 일본의 이제 소프트뱅크가 일본의 데이터 센터 4개 투자하거든요. 네. 그거 다 엔비디아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다 GB 시리즈를 공급하거든요. 네. 그레이스 블랙엘이 들어가기 때문에 블랙엘 기준으로는 2개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 카운트해 보면 숫자가 훨씬 더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실적은 잘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블랙엘이 CPU 하나에다 GPU 2개 붙은. 그러니까 GB가 어. CPU 하나에 GPU 2개가 붙은 거고 일반 블랙엘은 이제 싱글 칩이 2개 붙어 있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이제 블랙엘이라고 부르는데 네. 뭐 그 하퍼랑 비교하면 실제로는 2개 더 많은 건데 그냥 심플하게 그냥 블랙엘은 그냥 어쨌든 GPU 하나고 GB는 GPU 2개에 CPU 하나 붙어 있는 건데 엔비디아가 특히 이걸 드라이브를 거는데 여기를 제일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는 회사가 소프트뱅크 그리고 스타게이트 그리고 우리 람다랩스랑 고이브 이 4개 축이 아마 북미 클라우드 사업자가 일부 속도 조절해도 그 이상 사기 때문에 숫자는 잘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거기에 요즘 또 뭐 군수적으로 또 뭐 많은 이슈들이 있잖아요. 뭐 예. 골든돔 뭐 이런 게 예. 있는데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사실 노건창 센터장하고는 이 방송 꺼버리고 오프로 해야 되는데 네. 방송용이 좀 노멀해서 좀 예. 재미는 없지만 그래도 어떤 뉘앙스인지는 대충 알 것 같아요. 자, 시청자분들도 조금 캐치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마의 맞수다. 오늘 또 뭐 반도체 우려 거두어질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현대차증권의 노근창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센터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